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동안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층 환자가 대다수인 만큼 개인 방역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처서가 코앞이지만 이번 광복절 연휴도 내내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각오해야 하는데요. 올여름 극한 더위로 하루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고 폭염 일수도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결국 실내에서 에어컨 냉기에 의존해 더위를 피한 광복절 연휴. 해변이나 산이 아닌 도심 속 숲 도서관에서 이른바 북캉스를 즐기며 땀을 식혔습니다. 땀 너무 많이 흘리고 왔는데 이곳 정상에 이렇게 예쁜 도서관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잠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내려갑니다. 울창한 숲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책이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1, 2도 더 올라갔습니다. 극한 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위기를 실감한 이번 여름. 그야말로 폭주한 날씨는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6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3일을 기록했고 하루 평균 기온도 25.3도로 역대 1위였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의 폭염은 물론 밤 더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0만 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에 다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기압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며 계단적인 기온 상승과 더불어 열대야와 폭염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가오는 처서가 무색할 만큼 이번 주도 찜통더위가 여전한 가운데 수요일까지 수도권 일부와 강원 지역은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극한 폭염과 극한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난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55년 뒤 우리나라는 폭염과 열대야가 연속되는 극한 고온 일수가 60배 증가하고 극한 호우도 시간당 170mm까지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역대급 더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16차례나 기록됐습니다. 올여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 초반부터 찾아온 더위의 기세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를 넘어섰고 극한 호우도 잦아져 1시간 최다 강수량이 지난해를 뛰어넘어 150mm에 육박했습니다. 장마철 정체 전선도 이례적으로 일찍 끝났다가 8월에 또다시 만들어지는 등 지난해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올해 여름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여름철 초반의 해수면 온도는 낮았지만 6월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7월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극한 더위와 극한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재난 양상이 앞으로 더 잦아지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상한 우리나라 여름은 현재 97일에서 55년 뒤인 21세기 후반에 169일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1년 중 절반 가까이 여름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극한 더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난 뒤 다시 폭염으로 이어지는 복합 극한 고온 일수가 15년 뒤엔 지금의 16배,
55년 뒤에는 최대 60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극한 호우를 나타내는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170mm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 가뭄과 같은 극한 현상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기후에 대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이러한 복합 현상들의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복합 통합 극한 기후 지수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기후위기. 그 속에 매년 새로운 얼굴로 찾아오는 한반도 여름. 산업 전반을 포함한 거시적 정책뿐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 습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재난 대응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른바 방사능 괴담 이후 서해안 피서지 등 인천 바닷가 마을의 피해가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조사에서 연이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지만 괴담의 여파가 계속되며 주민들은 여름 한철 장사를 아예 망칠까 걱정이 큽니다. 오승훈 기자가 인천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철 대목인 8월, 거기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해수욕장이지만 사람은 드문드문 한적합니다. 서해안 대표 피서지로 꼽히는 민머루 해수욕장을 찾는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올 때마다 정말로 발 디딜 틈 없이 텐트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왔는데 정말 해수욕장에서 차 타고 10여 분 거리 항구로 가봤습니다. 젓갈 직판장이 유명한 주요 관광지 외포항도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외포항 선착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 황해도 우라늄 공장 핵폐수에 인천 앞바다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괴담이 유튜브 영상 등으로 퍼졌고 0.40 정도까지가 안전수치라고 그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인천시 등이 정밀 조사한 뒤 이상이 없다고 계속해서 밝혔지만 이미 퍼진 괴담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라늄 농도는 평균 리터당 약 2.0 마이크로그램이며 이는 자연 해수 수준 범위 내 낮은 수치입니다. 이른바 방사능 괴담 한 달째인 인천 강화도에서 관광객이 자취를 감춘 건 바닷가 관광지만이 아닙니다. 먼저 먹거리, 그중에서도 새우젓을 비롯해 각종 젓갈을 취급하는 수산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포항 수산물 직판장입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자 시장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상인들은 괴담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이 저희는 진짜 제일 싫고 너무 싫고 보다시피 너무 한가하니까.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고 확실히 올해가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식당에선 괴담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부터 나옵니다. 결국 직원도 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직원도 주말이면 4명씩이었었는데 요즘 2명으로 줄었어요. 방사능이 있다가 해가지고. 휴가철 대목을 기대하며 텐트며 평상 같은 편의시설에 각종 행사까지 준비했던 동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즘 휴가철 같으면 이 동네가 시끌벅적한데 없잖아요. 다 비었잖아요. 여기뿐이 아니고 광화 전체가 그렇습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은 방사능 괴담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지만 수사엔 별 진척이 없습니다. 그저 괴담이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사이 여름 대목 한철 장사 때는 벌써 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때 벌어서 1년은 나야 되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막막해요. YTN 오승훈입니다. 여름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근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대다수는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221개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2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3.6% 증가한 건데 최근 6주 연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앞으로 2주 이상 환자 발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사망 위험도 높은 중증 천식을 잡을 수 있는 약이 최근 등장했습니다. 효과는 좋지만 매달 약값만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싼 데다 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해서 환자들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천식을 앓아 중증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대를 반 접어서 입에 물고 빨대로만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인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중증 천식은 숨쉬기조차 어렵다 보니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빈번하게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약도 먹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만, 당뇨,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와 환자들을 괴롭히는 약제입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 골다공증, 당뇨, 그리고 기억력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은 바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는 이름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주사 형식 약물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에 약값만 최대 3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입니다. 보험 급여를 받아도 전체 비용의 60%가량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마저도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피검사라든지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그런 검사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고 1년에 3번 이상의 어떤 악화가 있어야지 이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방식의 약이 몇 종류 있는데 하나를 사용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 다른 약을 쓸 때는 아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오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이런 주사를 환자가 마음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증 천식 환자만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급여 기준 완화나 산정 특례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세대 서진수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광표 박사 공동연구팀은 펠로타 단백질이 노화를 늦추고 장수를 유도하는 핵심 조절자라고 밝혔습니다. 리보솜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RNA 복합체인데 펠로타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생기는 오류를 감지하고 해결하며 노화 속도를 조절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수명이 짧아 노화 연구에 자주 쓰이는 예쁜 꼬마 선충 실험에서 펠로타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선충의 수명이 늘어났다며 이는 리보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펠로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펠로타는 세포가 영양 상태를 감지하고 스스로를 정리하는 mTOR 신호와 자가포식 기능을 함께 조절하는데 펠로타가 부족하면 자가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화가 빨라지고 반대로 잘 작동하면 세포가 건강을 유지해 수명도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 즉 AX를 위해 정책협력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두 부처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피지컬 AI의 본격 도래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천과 응용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져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양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제조 AX, 피지컬 AI, AI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게 핵심인데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최근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업체를 공개 질타했고 산재 감축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자의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 우선 정부는 산재 발생 업체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가도록 산업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이거나 다수 사망사고가 난 업체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을 요청하는 대상도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만 가능하지만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를 겨냥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핵심은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재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와 계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업마다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으로 작업 과정에 로봇을 도입해 안전을 챙기고 경쟁력도 키운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공장입니다. 로봇팔이 강판을 집어 모서리를 잘라내고 수압에 견딜 수 있게 프레스 기계로 모양을 만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하던 작업입니다. 수십 킬로그램짜리 날카로운 강판을 손으로 잡고 기계에 넣어야 해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지금은 강판 운반부터 성형까지 로봇이 한 번에 처리하고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로 감지한 뒤 멈추도록 해 사고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금형 안에 몸 안에 집어넣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자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을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위험 부담을 좀 적기도 적고 로봇 도입으로 공장의 생산성은 60% 넘게 올랐고 불량률은 84%나 줄었습니다. 작업자는 재교육을 받고 로봇 조작과 관리 업무에 투입돼 일자리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편차가 좀 생기는 부분들을 로봇 참여로 해서 정확한 그 공정 지수가 나왔고 그러고 이제 생산성도 자동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생산도 상당히 상승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안전하고 정밀한 로봇이라도 수억 원에 달하는 도입 비용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입니다. 다행히 정부 사업을 통해 비용 절반을 지원받아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관절 로봇과 이송 로봇을 투입한 결과 안전한 작업 환경이 구축이 되었고 또 생산성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안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역 중소제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산재도 줄일 수 있도록 로봇 도입을 비롯해 각종 지원 대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수원시가 공공 와이파이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과학특화 도서관입니다. 유명 과학자 초청 특강이나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려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거나 각종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수원시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는 하루 평균 4만 명 정도. 도서관, 박물관, 버스 정류장 등 25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연이은 해킹 사고 탓에 불안감도 큽니다. 아무래도 공공 와이파이니까 보안이 좀 취약해서 제가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로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좀 빠져나갈까 봐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수원시가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대폭 교체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이용자와 기기 간 통신을 암호화하는 보안 접속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접속 아이디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안전센터가 AI를 활용해 해킹 시도 여부를 사전 감지해 차단하고 외부 기관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안 접속으로 연결하시게 되면 이용자와 와이파이 장비 간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인터넷 이용 중 계정 정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스니핑 또는 피싱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활력을 잃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어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들로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 경제적 비용이 지난 5년 동안 53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진출의 첫 관문,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는 청년들. 일하지 않고 그냥 쉰 20대 인구가 지난달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부분에서 뭐 딱 이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54만 명 가까이 치솟을 때를 제외하면 4년 만에 11%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20대 청년층 인구가 9% 가까이 줄었는데도 쉬어씀 인구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쉬어씀 비중도 커졌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경기 상황 등 여건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구직에 나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냥 쉬는 청년들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업했을 때 받았을 예상 소득과 이들이 부담했을 4대 보험료를 더한 기회비용은 한 명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다 합치면 5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활력을 잃은 경제 상황과 달라진 고용 시장 등이 청년들을 그냥 쉬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고용의 경직성이 계속 높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성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자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요. 기업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무엇보다 청년 개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무기력해진 마음을 돌볼 심리회복 지원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내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 8,47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보다 약 7만 7천 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의 43.6%,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넘어선 무주택 가구 수는 2년 만에 950만 가구를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웃돌며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 6,8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 84만 3,078건, 2023년 83만 8,773건, 지난해 83만 2,102건으로 100만 건을 넘은 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만 3,622건, 경기 29만 2,205건, 인천 5만 1,935건으로 나타났고 부산 6만 3,171건, 경남 4만 256건 등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7원 내린 1,668.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0.1원 내린 1,538.2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고 경유 가격도 하락세라서
이번 주에는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8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